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제 나이 또래 대부분이 그렇듯 삼국지, 정확히 말하면 소설 삼국지 연의를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번역자에 따라 다양한 판본을 구해서 독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소설이 달리 읽히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신기하게 여기게 된 건 애착이 가는 주인공이 점차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야 이 중국 고전 소설의 애당초 주역이었던 유비에 관심이 갔죠. 관우장비와의 도원결의로 시작해서 그간에 걸었던 한나라 부흥의 기치를 채 못 이루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면까지 그야말로 명분과 덕으로 무에서 유를 일궈낸 그에게 흠뻑 빠졌죠. 나이가 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할 무렵에는 엄연히 주인이 있는 조직에서 리더가 되기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아서였는지 신출귀모라는 책략가 제갈량에 더 끌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신을 알아봐주는 리더에 모든 걸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때였죠. 나이가 더 들다 보니까 요즘은 최후의 승자 사마의 일가의 역사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소설에서는 늘 어딘지 모르게 뒤처지고 제갈량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는 조역에 그친 느낌이었죠. 하지만 분열된 삼국을 진나라로 통일한 것은 그와 그의 일가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생존 특집의 일환으로 읽을 책은 일본의 삼국지 전문가인 와타나베 요시히로가 쓴 삼국지 생존의 조건을 말하다입니다. 삼국지조차 안 읽은 젊은 세대에게는 낯선 얘기일 수 있고 삼국지를 지나치게 많이 접한 중장년에게는 빤한 해석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재해석해보는 삼국지.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이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비의 강한 리더십을 닮은 소장님, 제갈량의 뛰어난 지략의 광명수 씨. 하지만 버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하잖아요. 별책부록의 3화의 AI예요. 역시 AI네요. 네. 최후의 승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군요. 네. 사마의 일가가 결국 삼국 시대를 통일하게 되니까 두고 보죠. 결국 자기 자랑이네요. 그렇죠.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주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함께 읽어봤는데요. 네. 안 그래도 앞서서 AI가 저희 둘을 이겨내고 가장 끝까지 버티겠다라는 각오를 좀 다진 것 같은데요. 김기태님께서 4차 산업의 특징은 지적 혁명입니다. 구글에선 AI가 AI를 코딩한 지 수년 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기자들 해고하고 인공지능 기자들로 채웠죠. K0845번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겼을 때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인공지능의 우월함을 볼 수 있었던 쇼킹한 일이었죠. 인공지능의 능력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보여준 통찰력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이 기계의 단계를 넘어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이 기계에 지배당할 것이다. 이런 게 보통 SF 소설이나 영화의 그렇죠. 줄거리인데 네. 저자는 지능과 감정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꼭 AI가 인간의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만 엄청나게 발전을 해도 인간의 상당한 영역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알파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비유를 들자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가 알파고의 새로운 버전에 또 완패당했거든요. 네. 이 두 알파고의 차이는 새로운 버전은 심지어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처럼 과거 기보들을 입력해서 그 스킬을 전수하지도 않았어요. 바둑의 룰만 입력해놓고 네. 순간적인 연산 능력으로 매수를 최선의 수를 찾아내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대국했는데도 과거 기보를 다 익힌 그러니까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다시 이기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AI의 능력은 뭐 감정을 갖게 되든 갖게 되지 않든 간에 대단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게 인류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특히 일자리에 유발 하라리가 그쵸. 이미 지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면에 양재근님, 예전에 이탈리아에선 철도 건널목 차단기의 자동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철도원 신호수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수동으로 계속 차단기를 작동 중이라죠. 이 부분이 일자리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새로운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되게 메웠는데 이번 4차 산업의 주역은 AI, 데이터, 로봇들이기 때문에 메우지 못할 거다. 일자리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전에 세 차례 산업혁명과 달리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만 한 가지는 유발 하라리도 지적을 했어요. 뭐냐면 정치권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게임의 룰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오는 걸 뭐 일자리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을 수는 네. 있죠. 예를 들어서 AI라 그래도 우리 스튜디오에서 AI가 진행하는 날이 오는 걸 유예시키기 위해서 이제 법으로 진행자는 AI여서는 안 된다. 무조건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어야 된다. 예.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과연 그런 게 얼마나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네. 이런 기술 수용을 막을 수도 있지만 과거 산업혁명기에도 결국은 이 파도와 같아서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은 없는 거죠. 네, 네. 기술 혁신이 반갑지만은 않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장현주님께서 노동의 존엄성이 상실됐을 때 일에 대해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 사회에서 무용해지는 지점이 언제일지 불안합니다. 이제 세계는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불공평은 더 심각해질 텐데 우리는 일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하고 인간다움 유지를 고민해야겠죠. 또 황영사님, 기술과 공학의 목적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기술 혁신 개발자들과 경영자들의 철학, 인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유발 하라리의 진짜 고민은 일자리 자체라기보다는 일자리가 없어도 먹고 살게는 해주는 흐름이 나타난다. 네, 뭐 네.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건 나타나는데 진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인류에 닥친 문제는 사회와 별 관련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이제 비관련성, irrelevance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일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한 정도의 복지 혜택은 있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뭐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사회와 아무 관련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네, 거고 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초기처럼 계급 간의 대립이 더 커질 수 있다. 기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와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경영자 같은 슈퍼 리치 그룹과 나머지 99%의 보통 사람과의 대립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나라 간의 경쟁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에서 꼭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들먹이지 않아도 오히려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이 더 적합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시사하고 있으니까 일자리 자체보다는 일자리 붕괴가 가져올 소외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을게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5월 한 달간 생존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 삼국지 등장 인물로 배워보는 생존의 지혜와 처세의 자세. 일본의 3대 삼국지 연구가 중 한 명이죠. 와타나베 요시히로가 쓴 삼국지 생존의 조건을 말하다. 함께 오늘 다뤄볼 텐데 예. 이 방금 삼국지를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정확히 살펴보면은 이게 사실 소설이라기보단 역사 아닌가요?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좀 이걸 가르치니까 아시긴 할 텐데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역사서에 삼국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 위촉 5 삼국 정립 시대를 다룬 역사서인데
진나라로 통일이 됐고 진나라는 서진과 동진으로 나뉘는데 이 중간에 팔왕의 난이라는 이른바 그 사마 일가의 대립이 벌어지기 때문인데 그 서진 시대 그러니까 진 초기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가 삼국지입니다. 이건 네. 역사적 사실을 비교적 이제 상세하게 다룬 거고요. 아무래도 이 책은 위나라 중심입니다. 진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위나라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삼국지에 많은 주를 단 게 이제 남송시대 배송지라는 사람이 삼국지 주라 그래서 그동안 구전된 얘기라든가 이런 걸 다 주석으로 달아서 아주 책이 풍부해지는데 이게 있는가 하면 명나라 때는 나관중이 소설화합니다. 이걸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 네. 근데 원래 이름이 삼국지 통속연의거든요. 통속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설이란 대중들한테 들려주기 위해서 만든 역사에 대한 약간의 왜곡과 과장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삼국지와 삼국지주를 토대로 하되 그 전에 많이 사람들 입에서 거론된 이른바 삼국지 평화 같은 각종 구전들을 합쳐서 만든 소설이고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이 소설의 주인공 38명의 인물론입니다. 세 부류가 있죠. 네. 군주가 있고 왕들 그 다음에 군사가 있습니다. 이건 군사 책임자 우리가 아는 제갈량 같은 사람들 또 하나는 무장 아주 용맹했던 장수들 이 세 부류로 나눠서 38명을 비교 분석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삼국지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화책으로 처음 접했고 그 만화책도 저희 아버지께서 꼭 삼국지는 읽어봐라. 예. 제가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예. 만화책으로 사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저희 오빠는 이제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다 읽고 오빠에게 그러면 이제 소설로 글로 된 한자 많이 적힌 삼국지를 사다 주시고 그렇게 읽으라고 많이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삼국지를 많이 저희 읽으라고 세대가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이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 결론은 네, 안 읽어도 된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겠죠. 이런 결론. 정말이니까 이런 예, 이야기를 예. 제가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세대나 어르신들은 뭐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맞아요. 말라. 뭐 인간과 삶에 대한 뭐 지혜나 통찰을 익혔으니까 또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는 깊이 있는 대화를 기대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걸 텐데 저는 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고 인간의 심리나 본질에 대해서 예리하게 꿰뚫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시간이 있을 때 읽으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본인이 막 깨닫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숙지하듯 읽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뭐 만화나 게임으로 접하신 분들도 많은데 맞아요. 네. 저희 프로그램 정현재 PD 게임 아이디가 조자룡 짱이었던 삼국지 캐릭터.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이군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굳이 숙제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세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삼국지를 읽어야만 했던 시절과 달라졌다. 그때는 네. 어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시되던 영웅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게임으로 사회생활의 면모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인드 리딩 게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자할 때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뭘 휩쓸고 이런 일이 좀처럼 벌어지지 않고 대중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감과 어떤 희망이 교차하고 있는지를 누가 더 잘 읽느냐 이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 소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삼국지 자체도 조금 과장됐죠. 이미 이 시기는 서기 200년경은 장수들 혼자 무협지처럼 수만 명을 물리치던 시기는 끝나거든요. 네. 철기가 등장해서 실제 집합체로서의 군대 간의 대결이 벌어지지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장수 대 장수로 30합을 겨뤘으나 승부가 나지 않아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과장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이미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웅의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향수 같은 것 때문에 읽으라고 권하는 건데 네.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의외네요. 나이 들어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고 킬링 타임이 필요한 분들은 뭐 읽으면 좋겠죠. 네. 몸풀기, 입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삼국지 생존의 조건을 말하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명군, 용군, 폭군. 결국 삼국지라는 게 군주, 왕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 저자 자신이 결론 부분에서 이미 밝혔습니다만 제가 먼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군주가 가장 훌륭하다 하는 정답은 없고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좋은 군주가 되는 건데 이게 현대 경영학의 결론과 같아요. 이런 리더가 최고의 리더다. 이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정말 훌륭한 리더인데도 시대와 환경이 맞지 않으면 뒤떨어져 버리는 거, 조직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 이런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거는 지금도 읽히는 고전인데 네. 왜 그 군주론에서 무자비한 폭력까지 동원해서 권력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걸 정당화했을까? 그 당시는 그런 군주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탈리아는 분열된 도시국가였는데 이 도시국가에서 매번 전쟁을 치르고 궁궐 내에서는 암투가 벌어지고 하다 보니까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게 무엇보다도 큰 미덕이었고 마키아벨리는 스텝으로서 참모로서 군주에게 그렇게 조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권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쥐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좋은 군주론이었지만 그게 삼국시대에 맞지 않았다.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는 좋은 군주의 역할을 할 때 우리 조선시대 실록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당태종을 이상적인 군주로 그린 정관정효라는 책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 정관정효를 좋은 군주론의 교재로 본 거거든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그러면서 이 저자는 좋은 군주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환경의 산물이다. 네. 거기에 적합한 경영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환경에 적합한 리더가 좋은 경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의 주요 영웅들도 누가 옳다라고 할 수 없는 그건 거고 없죠. 소장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이 책의 문제의식도 이제 앞에 들어가는 말에 써 있습니다만은 이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자신은 던지겠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생존의 지혜가 뭐냐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답을 자신이 제시할 수는 없다. 답이 없다. 이 군주가 이끄는 집단이나 수행하는 임무 또 목적에 따라서 리더십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죠. 명군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빼어난 군주 이런 뜻보다는 여기서 이 저자가 쓸 때는 이름 있는 군주, 뭐 위초고의 유비, 손권, 그 조조는 명군이겠죠. 이런 이름 있는 군주고 용군은 용맹한 군주 이런 뜻이 아니라 용렬한, 네. 보통 속이 좁은 평범한 그런 군주라는 뜻이고 폭군은 말 그대로 폭군이고요. 그 삼국지의 주인공 주역들인 리더들이 나름 명군이었다면 이 용군을 몇 명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탁 이후에 천하제패의 기회를 갖고도 조조에 밀렸던 원소. 우유부단해가지고 많은 군사와 명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물거리다 기회를 놓치는 원소. 그다음 유비의 아들인데 촉이란 나라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그리고 그 항복했던 유선이 용군이다. 오나라 명망에 단초가 된 손호라는 왕도 용군의 예로 평범한 용렬한 왕의 예로 이제 쓰고 있고요. 동탁을 폭군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동탁이 보면 아주 잔인했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바로 참수형을 시킨다든지 하는 걸로 결국은 여포가 배신하고 자신도 당하게 되는 폭군의 예로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수장님도 관심이 갔던 인물들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때 가장 관심이 갔었던 제갈 공명. 여기 소설에서는 인간의 경지를 왜 넘어섰는지 이유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된 거 맞나요? 우선 먼저 젊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제갈량, 제갈공명 이렇게 등장하는데 공명은 아호입니다. 그러니까 유비는 현덕이니까 유현덕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죠. 그 이름은 제갈량인 거죠. 근데 공명 제갈량인데 너무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됐죠. 그래서 그의 책략이라는 게 인간의 심리를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뭐 도술, 기문둔갑 같은 정말 마치 신처럼. 그렇습니다. 네. 귀신을 부리고 날씨를 조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현실적이지 않죠. 네. 삼국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얘기고요. 근데 왜 이토록 높이 평가했는지 저자가 밝혀놓은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비와의 관계입니다. 자신의 죽은 일지라도 자신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가장 빼어난 참모로서의 면모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고 동아시아에서 신적 존재가 됐고 또 하나는 민중의 신뢰를 얻었다. 이 총나라 백성들이 신뢰를 완전히 얻게 된 것. 그리고 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나관중 소설이 아까 명나라 때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명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한족의 지배를 다시 이끈 나라입니다. 원나라라는 유목민족, 이민족의 나라를 뺏겼다가 한족이 다시 부활해서 이 명나라를 세웠고 부활의 기치 중에 하나는 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따져보면 한나라가 이 명나라 부흥의 명분이에요. 재밌는 건 중국은 한민족의 한족의 한을 써서 한나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차이나라고 그러잖아요. 진나라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에서 차이나가 나왔는데 네. 중국 사람들은 그 나라가 너무 단기에 진시황제 하나로 끝났고 실제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진나라보다는 한무제가 일으킨 한나라를 자신들의 원류로 보는 거예요. 뿌리라고. 그렇죠. 네. 뿌리라고 보고 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민족과의 싸움이라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과 가장 부합한 게 촉이고 네. 한나라 부흥이라는 기치를 본격적으로 내걸었던 거니까 그 촉에서 심신을 다 바쳐서 한나라 부흥을 꾀했던 인물이 제갈량이니까 네네. 제갈량을 그야말로 그 주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유비와 제갈량을.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데 그중에 아주 재미있는 게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에 보면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얻지 않습니까? 유비가 얻고 나서 제일 먼저 내세운 책략이 천하 삼분지 대계라 그래서 중국 천하를 세 개의 나라로 나누자. 솥발이 정립하듯이 세 개의 나라로 정립시키자 하는 이른바 초려대라는 구상이 나오는데 네. 제갈공명이 그걸 아주 천재적인 구상인 것처럼 삼국지연이는 묘사하고 있지만 이 저자는 너무 상식적이고 그 당시에 주나라의 노숙이라는 군사도 똑같은 생각을 냈을 만큼 당연한 결론이었다, 아이디어였다 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갈량은 신출귀몰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식에 기반한 지식인으로서 의미가 있었는데 이 소설을 거치면서 이 주군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바치니까 이른바 과로사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죠. 한 왕실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싸우다 죽는 거니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 아까 38명의 등장인물들을 다룬다고 그랬는데 정확히는 37명이에요. 왜냐하면 제갈량이 2번 등장해요. 유일하게. 네. 이 저자로서도 할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랬나 보죠. 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진나라보다는 뿌리를 한나라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황제 후손으로 전심전력했던 유비 그리고 제갈량이 소설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는 없던 구조인 것 같기도 해요. 명나라에 나오면 명나라에서 이게 만들어진 구전된 걸 모아서 좀 과장하고 왜곡한 소설이다 보니까 네. 유비와 제갈량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갈량 같은 경우는 2번 등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람한테 배울 명제들을 하나씩 제공하고 있는데 2개가 이거예요. 제갈량은 첫 번째는 자신이 모실 리더를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이 빼어났다. 네. 이게 많은 대중들을 감동시켰다. 3번이나 찾아오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나를 신뢰할 수 있다면 쓰십시오. 신뢰 못하겠다면 이쯤에서 끝냅시다. 연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리더 배울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예, 혼란스러운 이걸 난명이라고 표현했는데 혼란스러운 명령에 따르지 않고 초지일관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선이라고 그 유비가 자기 아들한테 나라를 물려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둔재예요. 네. 뭐 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갈공명한테 유언을 남기면서 그러죠. 혹여라도 도저히 왕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킬 재간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네가 기회를 잡아라. 근데 그걸 거부하죠. 네. 그리고 충의를 당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혹은 동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제갈량의 빼어난 점을 더 부각시키게 된 요인이 된 거죠. 네, 네. 사실 제갈량에게 배워야 될 점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제 현대 사회로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갈량이 오늘날 총리격인 승상으로 촉을 지휘를 받은 거잖아요. 유비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신임을 받았습니다. 요즘 관리자들에게는 리더십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직장인들에게는 제갈량의 처세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점들을 좀 본받으면 좋을까요? 그 현대 조직, 특히 우리나라 기업 조직 같은 곳은 들어가면 넘버1이 될 수는 없어요. 기껏해야 꿈이 넘버2나 넘버3죠. 전 오너 일가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스텝, 참모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참모로서 제갈량의 참모학을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오너도 아니면서 가서 오너처럼 일하는 건 좋아할지 모르지만 오너처럼 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참 덕이 있는 리더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오너 일가가 누려야 될 것들을 내가 누리려고 하면 네. 금방 거세당하겠죠. 참 눈에 가시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이제 충의라는 멋진 표현으로 합리화합니다만은 자신의 역할 한계 속에서 극한까지 그걸 밀어붙이는 점은 좋은데 아까 과로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대 조직에서 과로사 할 정도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내가 중요하죠. 그래 봐야 남는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은퇴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명사계급. 저는 삼국지 뭐 해제 관련한 책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 책이 가장 돋보이는 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발 더 나아갔다고 느끼는 게 이 명사라는 게 뭐 이름난 선비 이런 뜻이 아니고 일종의 계급으로 본 거예요. 네. 지식인 계급. 당대의 특정 계급을 지칭하는데 그 군사라 그래서 군사 책임자들의 기반이 됐던 그러니까 전쟁 참모장의 기반이 됐던 게 이 계급인데 명사 계급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 역사에서 송대로 가면서 귀족 계층으로 계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지식인 계층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계 제갈량, 오해 노숙 뭐 이런 명사 계급들의 지지를 받은 군주들이었다는 거거든요. 조조는 위나라의 경우에 이제 한나라 왕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추천 출신 지역이나 추천 근거에 따라서 두 개 파벌로 나눌 정도예요. 저자는 영천그룹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조조의 스텝들 순유, 순옥, 종려 같은 사람이 영천그룹이고 장현, 공융 같은 사람들이 북해그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인 계급이 나뉘었었다는 거죠. 네. 네, 사마이는 이제 순옥이라는 사람 추천으로 발탁이 되니까 영천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식인 계급의 지지를 받은 군주와 나라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네. 신선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계급 연합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런 지식인들의 합류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비도 그렇게 본 건데 유비는 도원결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3명의 지지자, 확고한 형제의 의를 맺은 지지자들과 함께 대중의 사랑을 받아요. 네. 이 후한의 왕실 후예였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고 그 도탄에 빠진 백성들 보면서 늘 눈물을 흘렸고 민중의 사랑을 받긴 했지만 지식인 계층의 지지가 없었던 거예요. 지식인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소설에는 제갈공명이라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가는 삼고초려라는 명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더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자면 지식인 기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네, 보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은
와룡이라고 불렸는데 봉추와룡이라고 방통과 함께 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건 한 사람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지식인 계층의 지지를 받고 이제 그야말로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겠다는 네. 의지를 펼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인물 하나가 아니라 연합으로 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스카우트에 그친 게 아니라 이 삼고초려는 지지 기반을 결정적으로 확대한 네. 계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개인, 그러니까 장군이랑 장군이 개인적으로 싸우는 게 주목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계급이나 계층 간의 연합이 중요했다라고 계속해서 보면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우리 역사서들이 심지어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이제 잘못 기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좀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세종이 빼어나서 성군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를 들여다보면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역성혁명을 통해서 왕조의 주인이 바뀌면서 들어선 왕조니까 이 신하와 왕 간의 신권과 왕권 간의 긴장과 갈등이 많았어요. 태조 이성계 때는 정도전이란 막강한 정권을 창출한 지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견제할 거냐 하는 와중에 이방원이란 태종 3대 들어서 정도전을 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 신권과 왕권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하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을 줘서 윈윈한 게 세종 때 이루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거든요. 균형을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지 세력 간의 긴장과 갈등, 균형 가운데서 균형을 잡은 부분이 중요한데 이걸 한 사람의 몫이다, 한 사람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영웅 한 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났던 현상은 아니었다. 역사가 바뀐 건 아니죠. 네, 예, 네. 예. 그리고 아까 최종 승자가 사마의 일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삼국지에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잖아요. 제가 가끔 삼국지 관련해서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사 삼국지는 위나라 건국에서부터 진통일까지 그러니까 서기 233년에서 297년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는 황건적의 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그리고 유비 제갈량의 죽음 후까지니까 184년부터 28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건의 초점이 다른 거죠. 삼국지는 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촉과 오를 별전이라 그래서 딴 나라 얘기로 친 거예요. 네. 중심은 아닌 곁까지다 이렇게 본 건데 반해서 그 삼국지 연의는 아까 말씀드린 촉과 유비 제갈량을 중심으로 한 소설이니까 완전히 그 초점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삼국지연이라는 워낙 인기 있는 소설 때문에 조조나 위나라 혹은 사마이 일가가 저평가됐다. 네, 맞아요. 이런 지적이 많아서 네. 중국 내에서도 그 공산혁명 성공하고 나서 마오쩌둥이 조조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고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사마의 미완의 책사라는 드라마예요. 오. 이건 뭐냐면 사마의 일가를 재조명했어요. 네. 최후의 승자였는데 이상하게 삼국지에서 약간 그 배신자 혹은 덜 떨어진 놈 제갈공명한테 늘 당하는 사람 네, 당하면서 늘 견디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진나라 통일의 기반을 사마중달 사마이가 만들어주고 네. 자기 자손들한테 넘겨주고 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조금씩 그 차원이 다른 거죠. 초점이 다른 거죠. 이게 사마이가 나이 70이 돼서 황제를 능가할 정도의 정권을 장악을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숨겨진 본성이 나온 거 아닐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들과 함께 조상 일족을 제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좀 포커페이스로 살아오지 않았나 그 속에 야망이 좀 숨겨져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미완의 책사는 그렇게 그리는 거죠. 늘 참고 양보하고 견디고. 결정적 기회 한 번을 기다리는 미완성의 책사로 그리는데 숨긴 거잖아요, 표정은. 거기 제가 하도 그걸 보라고들 많이 그래서 네네. 그 중국 드라마 몇 편을 구해서 봤어요. 오. 그 중국 드라마 채널에서 하더군요. 네네. 근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조조가 경계심을 갖고 발탁할까 말까 만납니다. 그 사마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재인데 하고 추천을 하니까 경계를 하죠. 조조라는 사람은 자기 부하들도 못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고 나면 자기한테 혹은 자기 자손들한테 위협이 될 책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 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이는 일부러 둔한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헤어질 때 조조가 물론 이것도 드라마니까 조금 극화됐습니다만은
별거 아니네. 추천은 대단한데 하고 그런데 그 추천한 사람이 꼭 한번 테스트해보라는 그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큰 마룻바닥에서 쇠구슬을 던져서 쨍그랑 소리를 내는 거죠. 이때 사마이의 달라지는 표정이 나오는 거죠. 독한 야심가로서 그리고 경계심을 가지고 조조를 대하는 모습이 그 눈빛과 표정에서 탁 드러날 때 조조가 중용하면 안 되겠다. 나와 내 자식을 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말을 다루는 하급 관리로 발탁하게 되는데 평생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손자격쯤 됐을 때 조예 시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할 때 결정적인 근거를 잡고 치게 되는데 네. 군사권을 쥐고 역사적 해석은 갈려요. 그런 야심가였다는 해석이 있는가 네. 하면 실제로 조씨 일가가 끊임없이 이 사마 일가를 경계하거든요. 군사권도 뺏으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네. 그러다 제갈량이라는 평생의 숙적이 오장원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또 이 조씨 일가가 멀리 그 요동 정보를 보내버려요. 가서 실패하면 자르려고. 성공하면 그래봐야 군사력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실수를 하죠. 그 군사력을 주게 돼요. 워낙 장수, 빼어난 장수가 없다 보니까 군사력을 주게 되는데 이게 결국 돌아와서 쿠데타의 발목을 시발이 잡은 되는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굴약가 대 모신, 간신 대 반신. 이 책에는 많은 아까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을 많은 유형으로 나눠요.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건 몇 가지만 제가 보자면 스텝, 특히 군사라고 불리는 군대 책임자를 이렇게 굴약가와 모신, 간신 대 반신으로 분류한 게 인상적이었는데 당시는 전쟁할 때 군사 책임자하고 돌아와서 평안할 때 이 행정 책임자가 잘 구분이 안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제갈량이나 노숙 같은 사람을 굴약가, 장기적인 전략이나 행동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라고 본 반면에 모신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꾸 비전이나 전략이 바뀌어서 상황에 따라서 전술을 바꾸고 행동과 주장도 변화무쌍한 사람. 재주는 있는데 큰 그림은 없었던 사람으로 구분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신용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노숙과 제갈량이 같은 생각을 했다. 그게 이제 굴약가로서 빼어난 대목인데 바로 삼국이 정립하는 거다. 그래서 유비나 이 세력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형주를 빌려준다. 그래서 형주를 자발적으로 내주는 일도 이런 큰 그림하에서 비전하에서 벌어진 거였는데 반면에 여기서 이제 조조의 초기 책사로 나오는 그 곽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곽가라는 사람은 처음에 유비 패거리들이 그야말로 몇 안 될 때는 우리가 품어서 씁시다 하고 적극적으로 품자고 권했다가 드디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위험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적이 되기 전에 칩시다, 죽입시다 하는 제언을 하는 모사로 나오는 거죠. 네, 모사도 재능은 빼어난 것이 틀림없는 게 일찌감치 죽었기 때문에 조조로선 적벽대전에서 패하게 되는데 오후와 촉연합군에 그리고 나서 이 곽가의 죽음을 그때 애통해했다 보죠. 네, 네. 걔가 살아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대패하지는 않는 건데 아이디어는 많은 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간신 대 반신 할 때 간신은 여기서 간신은 이 책에서 나오는 간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간신 그게 아닙니다. 간하는 신하.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하고 군주에게 간하는 신하. 네. 그러니까 정관정효라는 당태종 주인공의 군주론의 핵심은 간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군주를 뜻하거든요. 당태종이 위징이라는 군사를 아꼈는데 위징이라는 신하가 그렇게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거듭 당태종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정관정효의 핵심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간언할 수 있는 신하를 수용하는 군주가 빼어난 군주요. 그렇지 않은 군주는 빼어난 군주가 아니라는 건데 그런 점에서 재밌는 재평가도 해요. 그 유비의 아들 유선도 무능한 군주로만 평가하는데 삼국지에서는 저자는
제갈량이란 신하의 얘기를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리더로서 좋은 면모도 드러난다는 얘기고, 반면에 조조는 자기 주변에 간신을 둘 수 없었던 거죠. 자기보다 재능이 빼어나면 일단 처리하는 거죠. 죽여야 되죠. 예. 초기에 그 가신들을 제거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간신은 거리를 두고 자기 필요에 따라 사람을 쓰는 거죠. 사마의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조씨 일가를 배신하는, 물론 이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긴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반신이다, 반역을 꾀한 신하다, 네. 이렇게 구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군략가로서는 저자는 제갈량과 노숙의 손을 들어주는 네, 편이죠. 네. 지금 참모들을 분류를 해주셨는데 예. 이 책에서 군주도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성공한 군주로 조조를 처음 꼽았는데 네. 어떤 점을 좀 재평가해야 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실 삼국지 재평가에서 조조 재평가로는 워낙 많이 나와서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저는 이 책에서 약간 흥미로운 것은 이제 조조를 재평가할 대목인데, 보통은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리더의 모습을 재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능력을 우선시한 인재 발탁을 했다. 원래는 이제 환관의 손자 출신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 환관이라는 게 내시의 손자인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처세의 능신이요, 처세에 아주 능한 신하지만 난세의 가능이요, 난세에는 비뚤어진 영웅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반동탁 연합군을 이끌면서 전국 무대에서 명성을 얻게 되죠. 황건적과 맹약 부분도 삼국지 연의는 애매하게 처리했는데 이 책에서 분명히 드러내죠. 사실 토벌했다고 삼국지 연의에 많이 묘사가 돼 있는데, 황건적이라는 반란군 무리하고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황건적이 가진 백성 기반, 전투병 기반을 그대로 끌어안고 유교에 반하는 그 세력의 천지개벽 사상을 일부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헌제라는 중국의 유명무실화된 황제를 옹립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청주병이라는 군사 기반까지 갖추게 되죠. 그리고 원소라는 우유부단한 라이벌을 관도대전에서 대패시키고 그야말로 삼국의 주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재평가론에서 많이 언급됐던 건데, 여기서 두서너 가지를 더 이제 지목했는데, 민간 둔전제, 네. 땅을 나눠줘서 거기서 소작을 짓게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전쟁터에 떠도는 유민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위가 강국이 되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라든가, 또 유재주의라 그래서 재능 우선주의, 요즘 얘기하는 성과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능력주의 이런 거. 그래서 진평이라는 책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형수하고 밀통하고 뇌물도 받았는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결함은 눈 감아줄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재능을 우선시했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명나라 와서 한나라와 유교 중심주의가 다시 서면서 조조를 약간 좀 깎아내리게 되는 면은 있었다고 봐야죠. 네, 지금 뭐 참모 그리고 군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인사청문회 할 때 사실 뭐 정책 비전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군주의 모습이 이런 사생활들을 아예 차치하고 정치적인 부분만 너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리한 질문인데 답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유재주의를 쓸 거냐 말 거냐 요즘. 네. 근데 그 너무 흔결이 없는 그 스텝을 쓰려다 보면 깨끗할지언정 능력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흔결이 있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더 배려할 수도 있으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측면에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건 리더의 성향과 기질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라면 제가 워낙 흠결이 많은 사람이라 너무 순수한 생선이 꼬이지 않는 맑은 물 같은 사람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삼국지 생존의 조건을 말하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맹장, 용장, 충장.
군주, 군사에 이어서 무장 얘기할 차례인데요. 장수의 특성을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맹장은 삼국지에 그야말로 수도 없이 명멸합니다. 네. 무법지처럼 뭐 30함을 겨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죠. 초반부에는 이제 관우, 조주수하에서 장수의 머리를 베어온 관우부터 네. 장판교 전투에서 소리만 질러서 다리를 무너뜨렸다는 장비,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두, 나중에 유선이 되는 유비의 아들을 구해온 조운. 네. 여기가 이제 조자룡인 거죠. 우리 정 PD가 존경해 마지 않는 조운까지 많이 나오죠. 근데 단연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역사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무장으로서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은 여포였죠. 여포는 적토마를 타고 삼국지에선 이걸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관우가 선물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적토마를 역사서엔 등장하지 않고 여포의 말로만 나오죠. 네. 사람 중에 여포, 말 중에는 적토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장 강한 무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포는 조조에게 잡혀서 네. 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포가 기병을 이끌면서 한때 풍미를 했지만 순간 이렇게 무력화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력이 다가 아닌 시대로 이미 접어든 거예요. 특히 개인의 무장 능력이 전부가 아닌 시절로. 네. 이미 한나라 건국 당시부터 이런 일은 현실화되는데 우리가 장기로 알려진 초와 한해 대결에서 항우 유방이 무력면에서 실제 개인으로서나 집단면에서 훨씬 뒤떨어졌죠. 항우에 비해서 유방이. 그러나 그 항우의 대단한 능력도 싸움 능력도 유방의 계책 앞에선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전투로 올라오면서 장수 개인의 능력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계책이나 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것들인데요. 이 책에서 묘사했습니다만 이미 이때가 되면 다양한 그 철기 시대 무기들이 신무기들이 등장해서 네. 전투에 나오거든요. 기병, 여포는 기병으로 유명했거든요. 하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면 그게 엄청난 위력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근데 그 말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계식 활이 등장하고 발로 이렇게 당겨서 쏘는,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을 쏠 수 있었으니까. 또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말에 갑옷을 입히는 이런 식으로 전쟁이 진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능력은 이 소설에서 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소설 속 주인공이 관우, 장비에 대한 사서의 평가가 다른 것이 사실은 좀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예. 이 책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인물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 또 아까 누가 유선 제갈량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했기 때문에 좀 리더로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우 장비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이제 너무 멋진 캐릭터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하는데 역사서의 평가들을 좀 여기서 들이밀고 있는데 네. 관우에 대해서는 굳세고 교만하며 냉정함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했고, 장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서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한데요. 네. 병사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했다. 실제로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유비와 함께 출전하기 직전에 네. 부하들한테 살해당한 걸 보면 이런 사서의 평가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너무 소설에서 저평가된 사람들, 아까 동탁 같은 경우도 네. 인재를 발탁하는 면에서 재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또 유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은 너무 극적으로 고평가하거나 저평가했다. 그렇죠. 뭐 신격화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인 어떤 부분이 역사에 더 가깝지 않았겠어요. 역시나 삼국지는 1시간으로 모자르네요.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최고의 군주? 삼국지 연의라는 게 이제 캐릭터에 대한 과장, 뭐 소설의 특성이니까요. 네. 네, 뭐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그런 과장이 벌어지게 된 역사적 맥락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극적으로 과장된 게 이제 관우겠죠. 충절을 다한 사람이니까 가장 먼저 세 주인공 가운데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화교들 사이에서는 충의의 상징으로 관우가 묘사가 되면서 관제사상이라고 관우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국내외 뭐 정보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무속인 가운데 일부가 관우 초상을 걸어놓고 제를 지내는 맞아요. 곳들도 네. 있잖아요. 그 화교들이
전 세계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퍼지면서 이 관제 사상을 많이 퍼뜨려서 일종의 지금은 신격화된 존재 뭐 이렇게 됐죠. 중국에도 실제로 관을 모시는 서당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고의 군주는 이미 답을 제가 해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처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성공 실패를 논할 수 있을 뿐 누가 최고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 삼국의 주역인 조조, 유비, 손권 이들의 성공 요소를 다 이제 각각 꼽아줬는데 특히 조조의 경우에는 새로운 가치관과 능력 우선주의 성공 요인으로, 유비는 인정을 통한 충성을 획득한 점, 그리고 손권 같은 경우는 연합 세력을 통한 권력 유지를 성공의 요인들로 꼽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성공한 요인이지만 성공한 군주지만 어떻게 보면 다 실패했으니까 조조마저도 사마의 일가한테 결국 자기 자손들이 패배하게 되니까 각자의 실패담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나친 강요를 한 점, 뭐 동탁 같은 경우에 결단력 부재 이런 것들이 유비와 손권의 자손들이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예들이고요. 유선과 손호라고 두 나라가 망한 그 왕대에 대해서는 주인공들의 자손들이죠. 그 상황도 자세히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망했는지, 특히 유선이 왜 그렇게 욕을 먹는지도 나오는데 위나라에 패망하고 항복했는데 신하들이 막 자결을 할 정도로 분을 못 참고 있는데 총나라 이 왕만큼은 그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난 참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해서 역사서에서 더 이제 욕먹게 되는 거라든가 조조 일가가 사마 일가한테 군사권을 왜 그때 줬는지 이런 부단했던 점도 꼬집고 있고, 손호라는 손권의 손자뻘 되는 왕이 패망하게 되는 계기도 이 연합 세력과 갈등을 일으켜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해쳐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주요 군주들의 실패담도 담고 있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삼국지 생존의 조건을 말하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 드릴게요. 결국 유비는 이릉대전에서 패퇴하여 백제성에서 생애를 마감한다. 관우, 장비와 함께 바닥에서 시작하여 나라를 일으키고 한나라 부흥이라는 뜻을 실현한 뒤 살해된 장비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 확실히 유비의 정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그 정 덕분에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관우, 장비, 조운을 비롯해 미축, 간홍, 손건, 그리고 제갈량의 지지와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정 때문에 촉국력의 상당 부분과 인재를 잃었다. 정 때문에 이런 게 많은 제가 눈이 가던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일본 역사 소설인 대야망이라는 걸 읽는 게 유행이었어요. 마치 삼국지가 저희 학창 시절에 평생의 유행이었듯이. 근데 거기서 교훈 얻은 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무협지 한 권 더 읽은 느낌이었을 텐데 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책이다. 삼국지를. 그래서 뭐 3번 이상 읽은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말에서 또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을 잘 못 믿게 돼요. 이걸 몇 번 읽고 나면 배신이 너무 많아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네.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가려 읽고 정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읽으면 좋겠고 숙제처럼 읽지는 말라. 네. 또 하나는 우리 출판계에 부족한 거, 아쉬운 걸 늘 제가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해요. 실패하기 없다. 네. 실패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그게 없다. 또 참모하기 없다. 네. 정작 기업에 가면 넘버 2, 넘버 3를 노리는 게 현실인데 참모하기 리더십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없다 그러는데 이 책은 네. 37명의 기록을 통해서 실패학과 참모학을 다루고 있기에 우리가 다 아는 삼국지라는 소재지만 더 신선하게 읽힐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만화나 게임으로라도 조금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읽으면 조금 더 유용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꼭 말씀드리죠. 참모학 실패학 소장님께서 꼭 써주셨으면 좋겠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사실보다 거짓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속 설득의 심리학,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비자 등 세계적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이자 정치 분석가인 리 하틀리 카터가 쓴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강렬하죠. 네, 인간의 뇌라는 게 늘 설명드립니다만 그렇게 총명한 의식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는 부족한 존재인데 이걸 이해하면 마케팅이라든가 기업 경영에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개인들도 사업과 투자에 영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프로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별책 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프로. 프로 다음 다음 주에 만나요.